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50년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번을 불러왔던 제 이름, 매일같이 마주하던 얼굴, 그 모든 게 아내의 기억에서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이미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중에 하겠다며 미뤄왔습니다. 그 나중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 반응도 없던 아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던 날이었어요. 부엌 창문에는 김이 옅게 맺혀 있었지요. 저는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숟갈 떠서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로 살던 시절부터 그랬어요. 새벽 첫 차를 나가기 전에 밥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놓였지요. 식탁 위에는 김치, 멸치볶음, 달걀말이를 올려두었습니다. 반찬이 거창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내는 늘 이 정도면 됐지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순자, 제 아내 이름입니다. 올해 72. 저는 박정호, 74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은 닳아서 숫자가 흐릿합니다. 복도에는 늘 약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지요. 아내는 거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쓸 듯 움직였어요.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아내가 내일 할 일이라며 적어둔 종이였지요. 요즘 아내는 그런 종이를 자주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이기도 하고 TV 옆에 쌓아두기도 했어요. 안 적어두면 자꾸 잊어버려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러려니 했어요. 여보, 밥 드세요. 제가 의자 하나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의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한 번, 두 번 깜빡였습니다. 그 사이 표정이 아주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미소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마주한 표정이었어요. 아내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 어르신 누구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뚝 끊어진 것 같았지요.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멈춘 채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설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설마라고 되뇌었습니다.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나 정호요. 당신 남편.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요. 아내는 고개를 아주 조금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문을 되풀이하듯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입가에는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표정조차 잊어버릴까봐 서둘러 지우는 사람처럼요. 남편이요? 아내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시리게 식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요. 사람 하나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는 거리.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기억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는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사실 전조는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내는 냄비를 올려두고 불을 끄는 걸 잊었어요. 세탁기를 돌려놓고 물만 밖에 해놓기도 했지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나서도
내가 계산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라고만 했어요. 병원에 가자는 말도 미뤘습니다. 괜히 큰일을 만드는 것 같았지요. 저는 평생 미루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오면서 감정은 뒤로 미뤘어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수를 줄였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도 응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고맙다는 말은 속으로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입에 붙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대개 그랬지요. 표현 대신 돈을 벌어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반대였습니다. 말이 많진 않아도 마음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제 외투 주머니에 핫팩을 넣어주고 손톱이 길면 조용히 깎아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마치 집의 벽지 색깔처럼 늘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아침 아내는 저를 벽지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낯선 손님처럼 봤지요. 아내는 결국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김치를 집으려다 멈췄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물기가 조금 고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제가 두려웠습니다. 내내 무뚝뚝하던 제 심장이 그제야 소리를 내며 울렁거렸지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떠서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셔요. 괜찮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났지요. 아내는 중간중간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표지판을 다시 읽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마다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 일어섰습니다. 저는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내가 할게요. 짧게 말했지요. 아내는 잠시 멈췄다가 아주 작게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있는데 서로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추를 하나씩 풀어 다시 끼워줬어요. 아내는 제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병원 좀 다녀옵시다. 제가 말했지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슬쩍 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우 영감, 약 챙기기. 제 이름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저를 붙잡아줬지요.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종이 위에만 남고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가 제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소나기가 약했어요. 그래도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에도 우리가 부부로 남을 수 있을지, 무엇보다 언젠가 아내가 제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날이 오면 저는 그때 어떤 얼굴로 서 있게 될지요. 병원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반대로 어두워졌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번호표를 뽑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아내는 제 옆에 서서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보고 다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기준점을 찾는 사람처럼요. 영감, 우리 어디 왔지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 좀 받아보자. 금방 끝나.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지요. 아내는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속까지 옮겨 붙는 것 같았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잊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괜히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 바늘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게 느껴졌지요. 그 사이 아내는 흰 벽에 붙은 안내문을 오래 읽었습니다.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부르자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의자 끝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서 등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짜, 계절, 오늘 아침 먹은 것, 집 주소. 아내는 중간까지는 대답을 했지만 갑자기 멈추곤 했어요. 머릿속에서 단어가 빠져나가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지요. 저는 그때마다 숨을 삼켰습니다. 어르신,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크게 떴다가 금세 작아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끝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고 저는 손가락 끝을 꼭 쥐었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은 채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 아팠습니다. 기억을 잃는 것도 힘든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마음까지 남아있다는 게요. 검사 결과는 그날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예약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분이 준비하셔야 해요. 준비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칼처럼 들렸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창밖을 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아내 얼굴이 낯설었지요. 그 얼굴을 매일 봐왔는데도 그날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나? 아니면 함께 산 시간에 기대어 안다고 착각했던 건가? 사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고 승객들 욕도 참아가며 돈을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였던가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네요 해도 나도 피곤해로 끝냈지요. 말 한마디를 아끼면서 마음까지 아끼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면 밥을 다시 데워주고 외투 안주머니에 작은 사탕을 넣어두곤 했어요. 운전하다 졸리면 드세요. 그런 식이었지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왔어요. 우리 세대 남자들이 흔히 그렇습니다. 사랑을 말로 꺼내면 어색해지고 약해 보일까봐 숨기지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신발을 벗는 순서도 잠깐 헷갈려 했습니다. 왼발을 먼저 빼야 하는지 오른발을 먼저 빼야 하는지 멈칫했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옆에서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집 맞지요? 그 말이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집이야. 제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지요. 아내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아내에게 얼마나 차갑게 들렸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내는 아프기만 한데요. 그런데 저는 왜 화부터 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게 무서워서 아내에게 화를 냈던 거지요. 거실로 들어오자 아내는 TV를 켰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프로그램인데도 화면 속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영감, 나 요즘 왜 이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치매야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모든 게 확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밀었지요. 늘 하던 대로요. 나이 들면 다 그래. 피곤해서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자꾸 무서워요. 영감 얼굴이 가끔 낯설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무서워.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 나왔지요. 나도 당신이 나를 잊을까봐 무서워. 아내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저는 아내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우리 둘은 거실 한가운데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렀지만 그 웃음은 우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번 몸을 뒤척였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가 약해졌는데도 놓치지 않으려는 힘이 느껴졌지요. 영감, 내일도 나랑 있어줘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있지. 어디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자꾸 올라왔습니다. 내일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검사 결과가 확정되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가 잠든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메모지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것, TV 옆에 쌓인 것, 식탁 밑에 떨어진 것. 하나씩 펼칠수록 아내의 하루가 보였습니다. 약 먹기, 불 끄기, 영감 밥 챙기기, 영감 목도리 챙기기. 아내는 기억이 흐려져도 저를 챙기는 일을 적어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였는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요. 검사 결과가 어떤 말로 돌아오든 나는 아내 곁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그런 날은 늘 아이러니하지요.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치는데 바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맑습니다. 아내는 외투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메모지 대신 이번에는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도 없고 글씨도 삐뚤었지만 아내는 그걸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 수첩이 자신을 붙잡아줄 밧줄인 것처럼요. 영감, 수첩 챙겼지요. 아내가 확인하듯 말했어요. 그래, 챙겼어. 천천히 가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췄지요. 괜히 덜 무섭게 들리길 바랐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종이를 펼쳐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단명, 진행 단계, 약물 치료, 생활 관리. 말은 많았는데 제 귀에는 알츠하이머라는 단어만 계속 울렸어요. 의사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잦은 혼란, 더 잦은 망상, 더 많은 잊음이 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진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아내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손에 든 수첩을 펼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약, 병원, 영감 손잡기. 마지막 단어를 적고 나서 아내는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우리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은 사실 무너졌다는 말과 비슷했어요. 아내가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은 시간 감각이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렸고 밥을 먹고도 밥 먹자를 반복했지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까 드셨잖아라고 말하면 아내는 그래요? 하고 멋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멋쩍음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변해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도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길을 잃은 얼굴로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집안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밥상 순서, 수저 놓는 방향, 행주 접는 모양. 기억은 흩어져도 손은 남아 있었지요. 아내는 몸으로 집을 지켰습니다. 영감, 밥상은 이렇게. 아내가 제 손을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김치는 여기, 국은 여기. 알았어, 알았어. 당신 방식대로 하자. 저는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제는 김치가 왼쪽이었는데 오늘은 오른쪽이라며 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혼란스러웠지요. 내가 잘못했나? 아내가 잘못 기억하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혔어요. 영감, 왜 이렇게 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어제는 반대로 말했잖아. 저도 모르게 말이 날카로워졌지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어요. 저는 그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병과 싸워야 하는데 왜 나는 아내와 싸우는지요. 어느 날은 더 심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 불을 켜놓고는 거실로 나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냄새가 이상해서 제가 뛰어가 보니 물은 이미 다 날아가고 냄비 바닥이 까맣게 탔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크게 내고 말았지요. 순자야, 이거 뭐야? 불 켜놓고 왜 나와? 아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당신 누구예요? 그 말이 다시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그 아침이 떠올랐지요. 아내가 잠깐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그 길이 이제 일상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냄비를 끄고 아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 정호야. 당신 남편. 제가 낮게 말했지요.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머리가 작고.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아내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이 차가웠지요. 저는 그 차가움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 작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밸브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불을 켰으면 반드시 소리내어 확인하게 했어요.
불 껐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밸브를 한 번 더 만져보는 시기였지요. 냉장고에는 커다란 달력을 붙였습니다. 날짜를 크게 써두고 약 먹는 시간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노선은 외워도 달력에 글씨 쓰는 건 낯설었지요. 하지만 아내가 잊어가는 만큼 제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수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점점 짧아졌어요. 문장이 단어가 되고 단어가 기호가 되고 어느 날부터는 그냥 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선을 보고도 안심하는 얼굴을 했지요. 내가 적어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요. 저는 그걸 뺏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이 아내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아내는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영감, 누가 밖에 있어요? 아내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저는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밖을 보여줬습니다. 봐, 조용하잖아. 아니에요. 발소리 들렸어요. 아내는 더 꽉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대신 아내 옆에 앉아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숨을 맞췄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말은 아내를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지요. 나도 겁이 나니까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날이 그렇게 차분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아내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인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 신발이 사라졌고 아내 외투도 없었어요. 심장이 턱 내려앉았지요. 저는 슬리퍼를 대충 신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니 아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싱싱 지나가는데도 아내는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앞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는 달려가 아내 허리를 껴안 듯 붙잡았습니다. 순자야, 어디가?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아내는 제 팔에서 몸을 빼려 하며 외쳤습니다. 나요. 우리 집 가야 돼요. 우리 엄마가 밥 차려놨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아내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그래, 집 가자. 내가 같이 가. 근데 지금은 차가 많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서 있자.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같이라는 말에 조금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단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또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신이 왜 밖에 나갔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슬픔도 한꺼번에 올라왔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끊었는데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대신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단지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집에서 평범한 저녁을 보내는 것 같았지요. 그 평범함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혼자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뒤에서 지켜봤어요. 아내는 뭔가를 적으려다 멈추고 또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아주 크게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정, 호. 글씨는 삐뚤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두 글자를 쓰고 나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글자 안에 제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잊어가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는 거였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른 척 넘길 수 없었어요. 아내가 불안해하면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아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화내지 않고 제 이름을 다시 말했습니다. 짧아도 괜찮았습니다. 반복해도 괜찮았습니다. 나 정호야. 당신 남편. 여기 우리 집이야. 내가 있어. 그 말을 하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도 다 잡혔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그렇지요. 상대를 붙잡으려 내뱉은 말이 결국 나 자신도 붙잡아줍니다. 하지만 희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내의 혼란은 점점 잦아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지요. 의사는 진행을 늦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늦춘다는 건 결국 가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길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영감, 나 나중에 나 없어지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급하게 말을 끊었지요. 그런 말하지 마. 아내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그래요. 저는 그때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아내 손등을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내가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된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였지요. 눈으로 바뀌지 못한 비가 바닥을 얇게 적셨고 사람들 발자국이 복도에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병원 가방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아내는 제 뒤를 따라오다가 몇 번이나 멈춰 섰어요. 어디로 가는지 잊은 사람처럼 문 손잡이를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집은 저기인데요. 아내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엔 빈 병실뿐이었어요. 여긴 잠깐 있는 곳이야.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수첩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글씨를 거의 쓰지 못했고 수첩을 펼치면 눈만 멍하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집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아내가 찾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그 수첩을 보는 제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 병실은 환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알코올 냄새. 창문 밖에는 회색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아내는 침대에 앉자마자 이불 끝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니지요? 아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응.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갈 거야. 저는 또 조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늘 그래왔지요. 조금, 나중에, 금방. 그 말들은 편했지만 결국 우리를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요양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저를 알아보는 날도 있었어요. 영감 왔어요? 하고 웃는 날도 있었지요. 그런 날은 제가 괜히 큰 일을 만든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피하듯 몸을 뒤로 빼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누구세요? 여기 왜 들어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 정호야. 당신 남편.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반복해서요. 하루에 10번, 20번. 아내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울음은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면 차라리 덜 아픈데 아내는 울기만 했지요.
기억이 사라지는데도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내를 더 괴롭히는 듯 했어요. 간호사는 제게 작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깨서 복도를 걸으시고요. 집에 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집에 가야 한다. 그 말은 아내가 매일 했습니다.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서요. 집이라는 말이 사실은 안전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내에게 안전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예전에 아내는 아마 정오 영감 옆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이 낯설어진 거예요.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내의 몸도 약해졌습니다. 음식을 잘 삼키지 못했고 물도 조금씩만 마셨어요. 의사는 영양 상태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죽을 끓여 작은 숟갈로 떠먹이려 했습니다. 순자야, 한 숟갈만. 응?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아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은 멀리 허공만 봤어요. 마치 말도 음식도 세상도 다 멀어진 사람처럼요. 저는 숟갈을 내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만 아직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제일 약해질 때 가장 어린 곳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저는 그 옆에서 노인이 되어 앉아 있었지요. 늙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어린 시절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의사는 제게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급격히 상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폐렴 위험도 있고요. 저는 폐렴이라는 단어에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 치매보다 폐렴으로 먼저 떠난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모든 게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여전히 말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할 말을 알면서도 막상 아내 앞에만 서면 목이 막혔습니다. 어느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말이었지요. 저는 외투도 제대로 잠그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환자 신음이 들렸고 카트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들렸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손은 이불 밖으로 힘없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예전의 아내 손이 아니었지요. 제가 손을 잡는다고 아내가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가 고비일 수 있어요. 고비라는 단어를 저는 싫어했습니다. 산을 넘는 것도 아니고 길을 건너는 것도 아닌데 왜 고비라고 하는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이곳은 우리 삶의 고비였습니다. 넘어가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고비요. 저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들썩였고 내쉴 때마다 작아졌습니다. 그 리듬이 끊길까봐 저는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평생 그렇게 많은 말을 아꼈던 제가 그날은 말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하지요. 말은 늘 늦게 떠오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정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당신 나랑 살면서 고생 많았어.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꺼풀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저는 침을 삼키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늘 거기 있는 줄 알았어. 밥상 차려주고, 내 옷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 순간 제 목이 꽉 막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아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너무 슬펐습니다. 평온하다는 건 이미 멀어졌다는 뜻 같았거든요. 순자야, 미안해. 저는 그 말을 처음 했습니다. 아내에게. 나는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지.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못했고, 아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저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아내가 아니라 제가 떨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보, 내가 겁이 났어. 저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가는 게 무서워서 나는 괜찮은 척 했어. 화도 냈고 모른 척도 했고,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속에 오래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두렵다는 말이 하고 싶었던 거지요. 아내의 호흡이 잠깐 거칠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아내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지요. 하지만 아내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아내 손을 계속 만졌습니다. 손등, 손목, 손가락 마디, 그 모든 곳에 제가 미처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눌러 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저는 예전에 아내가 적어두던 메모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우 영감약 챙기기, 정우 영감 밥. 아내는 기억이 흐려져도 저를 챙겼지요. 저는 그걸 보고도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만 해서는 늦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사랑해. 저에게는 너무 낯선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사람답게 살았어.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만큼은 참는 것이 더 잔인하다고 느꼈지요. 병실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간호사 발소리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아내가 듣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치매가 기억을 가져가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마음일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새벽에 잠깐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말씀 많이 해주세요. 환자분은 의식이 흐려도 듣는 감각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말을 아꼈는데 이제야 말을 하라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아내 손을 잡고 새벽 내내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작은 월세방에서 함께 살던 때, 버스 첫 월급을 가져다 줬던 날, 아내가 제 외투에 핫팩을 넣어주던 겨울. 모든 걸요. 아내가 기억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끝자락, 아내의 호흡이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아내 이름을 불렀지요. 순자야. 몇 번이고, 여보 여기 있어. 새벽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병실 창문 밖의 하늘이 아주 천천히 밝아졌지요. 어둠이 걷히는 게 아니라 희미한 회색이 조금씩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호흡은 그 회색처럼 가늘고 흐릿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가슴이 들썩이는 폭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은 채로 아내의 숨을 세고 있었습니다. 한 번,
2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세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지요. 숨은 숫자가 아니라 사라짐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놓지 않았어요. 손을 놓는 순간 제가 먼저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말보다 참는 쪽을 택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참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들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게 분명했지요. 순자야, 나 여기 있어. 당신 고생 많았어. 말은 자꾸만 짧아졌습니다. 긴 이야기는 새벽에 다 해버렸으니까요. 남은 건 핵심뿐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세 문장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비춰보고 혈압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르신 조금만 더 지켜보시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후 의사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손과 아내의 손을 번갈아 보며 어딘가 미안한 얼굴을 했어요. 의사는 전문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런 말이 필요 없었지요. 지금 마지막 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마지막까지 미뤄왔는데 마지막만은 이렇게 빨리 와버렸으니까요. 저는 아내 쪽으로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귀에 대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순자야. 여보. 아내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이었지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목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침인지 숨인지 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을 올렸습니다. 초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를 향한 움직임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이 제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제 이름이 한 번만 더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1번, 2번. 입술이 떨리고 숨이 걸리고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정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야. 정호야. 여기 있어. 제가 급하게 말했지요. 당신 나 알아? 아내는 대답 대신 아주 잠깐 제 손을 더 꽉 잡는 듯 했습니다. 그 힘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기억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날짜도 장소도 얼굴도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숨이 한 번 크게 들이켜졌다가 아주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요. 기계음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확인했고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완전히 힘을 잃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요. 장례식장은 하얀 꽃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고생이 끝났다는 뜻인지 이제부터 제 고생이 시작이라는 뜻인지 모호했지요. 영정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제일 예쁘던 얼굴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곁에 두고도 사랑한다는 말을 참았으니까요. 빈소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울음이 줄어든다는데 그날은 아니었지요. 저는 그동안 쌓아둔 말들을 울음으로 토해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식탁 위 반찬 그릇이 하나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지요. 저는 무심코 아내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밥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지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쓰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삐뚤한 글씨로 남아있던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정호. 글씨는 흐렸지만 의미는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아들에게는 밥은 먹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하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려 애씁니다.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늦어도 해야 하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있다면 저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미루면 안 됩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말로 남긴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끝내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치매가 모든 걸 가져가도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요.